이재명 후보의 사법 공약은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계획을 완성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어받겠다는 건데, 실제로 검찰이 가져갔던 중대범죄 6개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맥락에서 대장동과 뭔가 이렇게 부딪힌다고 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물밑에서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잖아. 검찰총장한테 예산권까지 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예요. 나머지까지도 뺏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재정 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뭐 이런 거는 거까지고, 검찰한테 니들 지금 수사권 남용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폐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민주국가라고 하는 게 권위주의를 내려놓자 설명하잖아요. 그게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통령 권력 무지하게 내려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이 너무 세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에 가까운데, 한편으로 말하면 그 기득권 권력들 중에서 끝없이 자기 기득권 유지하고 있는 거의 첫 번째 조직이 검찰인 거예요. 한쪽에 권력이 모여 있으면 김건희의 피해자가 나오고, 최은순의 피해자가 나오고, 윤석열의 피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를 또 하지.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권력이 강화된다거나 경찰의 권력이 강화된다고 또 반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한테 수사권 한번 뺏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른 어떤 게 드러나면 공수처, 이따가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서도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인력도 더 보강해주고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주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워서 공수처나 경찰의 권력을 키워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왔던 그 수사 기소 덕점의 권력을 제대로 나누겠다는 거거든. 이것을 막게 하려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끊임없이 떨어뜨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부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왜 검찰 개혁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알겠잖아요. 검찰이 수사에 손을 떼는 순간 이 범죄들이 과연 지금처럼 물밑에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 이걸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죠. 합쳐서 국가의 형벌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국가 형벌권을 누구한테 시행하느냐, 누구한테 시행하지 않느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 행정권이 나한테는 절대 작동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그냥 면책 특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굴 죽인다고 한들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사기를 친다고 한들,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다 가져온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게 그 국가 형벌권이거든요. 그 권력을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틀어잡고 행사를 하고 안 하고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조절을 해버리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을 해도 수사를 안 해. 삼부토건이죠. 삼부토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수사를 안 해. 봐줘도 눈 감아줘. 어마어마한 부는 쌓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사법권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신청에 관한 꼼꼼한 공약이 들어있다는 거는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놔두고 기소권만 갖고 있을 때, 그럼 검찰은 그 기소권은 도대체 뭘로 통제하냐?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이거 기소 못하겠는데 하는데 시끄러, 내가 할 거야 하고 기소해버렸을 때 이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재판 전담부를 새로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 왜 검사가 아닌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생각했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보면 사법 피해자였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한 정말 디테일한 공약이거든요.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 열린민주당 등과 철험회처럼 그 6가지 뭐 수사권도 뺏어야 된다 같은 주장이 있었던 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대선 후보가 검찰한테 나머지 수사권도 뺏을 거야. 그렇죠. 네. 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건 나는 갑자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사법부한테 당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재명 후보가 약간 대원군 느낌이나 흥선대원군 느낌이나.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가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이나 검찰 개혁 이슈 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왜 말 안 하냐, 왜 입장 표명 안 하냐, 또 수도 없이 많은 비판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쫄린 게 아니라 막상 공약을 내놓은 거 보니까 검찰 팔다리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하루 굉장히 이틀 센 고민한 게 공약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에요. 어. 진짜로 팔 다리에 한두 개 남아 있을 수 있는 촉수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러니 대장동 구분 같은 것도 주로 이야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검찰한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한테도 이재명 후보는 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똘똘 뭉치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요. 더 기함할 만한 것도 나왔죠.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언론들은요,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재명 후보의 지론입니다, 지론. 왜냐, 이재명 후보 그 지방에 이제 유세하러 가면 그런 얘기가 좀 많이 합니다. 양당제의 폐해를 이야기해요.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한쪽이 못해. 그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되게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지금은 총선 등을 하게 되면 한 지역에 한 명 뽑잖아. 선거구마다. 근데 요거를 합쳐. 예를 들면 동작 갑을 합치면은 2명 뽑을 수 있잖아. 어떤 경우는 강남 같으면은 갑을 병정까지 써. 4개 뽑을 수 있잖아. 요거를 한 선거구로 뽑는 게 아니라 그 한 선거구에서 강남구 한 선거구를 만들고 거기 국회의원을 4명을 뽑아. 그 방식이면 제3당이나 4당 후보도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거든. 이게 중대선거구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국회의원 2명 뽑는 시절이 있었어요. 한 지역구에서. 아, 정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점이 민주당도 대구에 당선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도 광주에 당선시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방선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이거. 총선이 아니고 일단 지방선거부터 먼저 할 거라고. 2인 이상 4인 이하를 3인 또는 4인으로. 그래서 지금 그 정의당 같은 데서 대선에 열심히 뛰는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지방선거 가면 큰 선거구는 기초의원들 2명, 3명, 2명씩 뽑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당선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에 갔더니 1등은 민주당 뽑아. 그 기초의회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등은 예를 들면 광주, 동구 무슨 선거구가 있다고 쳐요. 그럼 1등은 민주당을 뽑아. 또 한 명 또 뽑아야 되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사람들이 못 뽑잖아. 그런 경우에 정의당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왜냐하면 에이씨. 그렇게 안 되면 지방선거 때 조직이 다 죽어요.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두세 달 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직을 살려놓는 의미가 있다고요. 안 그러면 완패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정의당은 사실상 대선에서 절망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득표율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짧게 하시고 금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도 잠깐만 볼 텐데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MBS 여론조사도 이재명 후보가 6% 올랐죠. 6% 급등. 뭐 이유는 분석 다시 안 할게요. 다 해드렸으니까.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가 오르고 윤석열은 4%가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 이재명 38, 윤석열 37이 됐단 말이에요. 선거는 그 앞에 왔는데 일단 그래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위에만 좀 보시면은 지금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골든 크로스 하다가 사실상 갤럽의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다음 주에는 공표를 못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38로 올라서서 갤럽은 38대 37로 끝난 거예요. 그래프, 저기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재명 후보 4% 올라서 38, 윤석열 4% 떨어져 37.
사실 이게 정상이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렇게 전주 대비 그러면 8%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8%를 이렇게 크게 헤드라인에 박아서 8% 차이 벌어져 이렇게 좀 나갔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9%막 난리쳤을 때 충격을 좀 상쇄할 수 있잖아. 그게 이게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갤럽, 리얼미터, KSOI, NBS 정도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MBS에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코리아리 있었지만 한국 리서치 이런 데는 있잖아요. 직원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는데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지. 그럼 다음 주에 KSOI가 이번 주 초반에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죠. 네. KSOI가. 그러면 월요일 날 KSOI가 나오고 하다 보면 수요일까지밖에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해요. 수요일까지밖에. 그럼 아까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많이 받아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깜깜이 기간이라는 게 생겨. 그럼 언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는 뭐 윤석열이 얼마 앞서고 있었는데라고 계속 그걸 보여줘요. 표심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깜깜이 기간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나와야 유리해지는 거예요. 전화를 잘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것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코앞에 두고 지금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 유튜버식이면 속출, 급등, 단독 그렇게 해도 되는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국민의힘 초토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도 토론회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3차 토론에서 지금 뭐 쌍욕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토론회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이 한 2%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세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잘하는지 윤석열이 얼마나 쫄고 나왔는지 여러분들 간과할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두 가지 심리가 작동해요. 여론조사가 잘 나올 때는 내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그 기고만장함이 어퍼컷을 만들어냈어요. 내가 이겼다. 사실은 num사롱 가서 노래방 점수 잘 나올 때 아싸 98점, 아싸 100점, 신천지 뭐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 걸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말하면 겁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예. 부인 얘기가 더 나올까봐. 실제로 삼부토건 같은 얘기가 더 나올까봐. 최근에 더 나올까봐. 또 토론회 갔을 때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도 같이 작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술을 잘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불안이 통제에 대한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내 손 밖으로 벗어날 때의 그 불안감을 버티지 못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맞나요, 임진님?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그런다고 이런 건 재밌다.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토론 때 음주 측정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 도핑 테스트. 아니 이게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대장동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토론은 예. 품평을 하지 마시고요. 예. 왜냐면 그거는 네.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토론 끝나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아 그렇군요. 다 쳐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자, 어쨌든 갤럽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20대의 지지율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은 6%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8%가 올랐습니다. 이거 무시 못할 수치라고 보고 20대들의 투표 동료가 진짜 필요하다. 예. 특히 20대 여자들이 투표를 많이 하는데 야. 20대 여자들은 절대 윤석열을 좋아할 수 없다. 아니요 20대 남성들한테도요 우크라이나 사진 보여주면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MBC가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보도했는데 투표 참여 의향인데요. 그렇죠. 예. 20대 참여 의향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많이 나와야 55% 나와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이준석이 갖고 있던 세대 포이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80% 이상
참여하겠다고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실제로는 20대가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모른다니까. 모르죠. 예. 아무도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샘플 1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5,200만의 인구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1,000명 중에 5천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그 10대, 20대, 30대 포함해 봐야 200명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 출구조사 때 나와요. 출구조사 때 막 그걸 확실하게 밝힐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대 지지율이 뭐 100명 여론조사를 했더니 윤석열이 엄청 높게 나왔다. 실제로 출구조사 해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출구조사에 쓰잖아. 이름은 안 쓰더라도 성별, 연령대, 뭐 지역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누구를 찍게 됐는지. 나는 윤석열 찍었다. 뭐 이재명 찍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한 여론인 거니까 얼만큼 이 사람들이 20대를 통해서 선동을 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서 1,000명짜리 여론조사 갖고 세대별 나누기 좀 그렇지만 추세는 분명히 맞다. 추세는 20대나 30대도 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서울을 이재명 후보가 이긴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자, 여론조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